3. 리제순. 우리는 백두산 지구에 나오자마자 미령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 한편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지대들의 저국광복해 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저국광복해망 건설의 첫 대상지로는 백두산을 직접 끼고 있는 장백지구와 국내의 갑산지구가 선정되었다. 조직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영이 주도하게 수행해 나가자면 생명을 걸고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하였다. 나는 서간도에 진출한 직후 서부대를 파견하면서 리동학 중대장에게 제3강조하였다. 덕문회의 기본 임무는 인재 발굴이다. 장백 땅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아내라. 적을 치는 것은 부차적 임무이다. 인재 탐색에 주력하면서 싸워 이길 만한 적만 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라고 일러주었다. 리동학은 이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는 리제순을 데리고 미령에 돌아왔다. 리동학이란 사람이 몹시 돈 비는 것 같지만 내석은 아주 찬찬한 묘한 사람이었다. 말을 어떻게나 빨리 해야 되는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신이 얼떨떨해질 지경이었다. 그는 늘 빠른 말씨로 대원들을 볶아댔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에게 보따지라는 별명을 붙이었다. 보따지라는 별명은 복닥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다. 리동학은 중대를 데리고 장백당을 한 바퀴 빙 돌다가 20도구 등판에서 청소년들의 아침 제조를 지도하는 젊은 촌장을 만났다. 그 촌장이 바로 리제순이었고 아침 제조를 하던 동네가 신흥촌이었다. 리제순은 촌장인 동시에 야학선생이었다. 신흥촌 사람들은 늙은이건 젊은이건 부녀자이건 알 것 없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네 촌장을 가리켜 우리 선생 하면서 존경하였다. 리동학은 리제순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해볼 작정으로 그에게 중대가 2, 3일 정도 섭외할 수 있는 식량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촌장은 중대 성원들이 다 지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식량을 잠깐 사이에 모아놓고 미령까지 주어다 드리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일솜씨도 좋았지만 통이 또한 이만저만 크지 않아서 보따지는 처면에 이 촌장에게 대뜸 반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후에 경솔하다는 비판은 좀 받더라도 리제순을 사령부에 직접 소개하고 싶었다. 그래서 촌장이 짐을 줘다 주겠다고 할 때 그 청을 얼른 받아들였다.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휘동해가지고 자진해서 쌀짐을 지고 갔다는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보따진의 대원들은 리제순에게 포성을 지워 마치 큰 죄인이라도 호송해가는 것 같은 흉내를 내었다. 신흥촌을 떠난 식량 운반대가 미령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였다. 미령에서 20 내지 30리밖에 안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 리동학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자 리제순은 자기를 미령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리동학은 리제순의 마음을 중 떠보려고 일부러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건 곤란하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비밀기지에 데리고 들어가겠는가? 그러자 리제순은 리동학의 팔을 잡고 아주 기발한 제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놓고 한번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떤가? 가령 목숨까지도 걸고 풀어내야 하는 일감을 맡길 수 있지 않는가? 리동학은 촌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3일 동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통보선 5컬레와 행전 5짝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당신이 보선과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제 시간에 돌아오면 미령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요.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빈손으로 돌아오면 불합격이라고 하였다. 리제순은 그까짓 거야 못 해내겠는가?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신흥촌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시켜 하룻밤 사이에 아내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한 채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5컬레의 버선과 5짝의 행전을 만들어가지고 접선장소에 다시 나타났다. 리동학은 그제서야 리제순을 부둥켜 안고 통성을 하였다. 그는 자기의 별명이 보따지라는 것과 고향이 어디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서 결국은 내가 당신네 이불을 거덜나게 했구려 하였다. 리제순은 시험에 합격한 셈이었다. 내가 백두산 지구를 한 바퀴 선회하고 돌아오자 리동학은 신흥촌이라는 동네에서 좋은 청년 한 명을 물색하였는데 사령관 동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미령까지 데려왔다고 하면서 리제순에 대한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리제순은 미령에 들어와 지내는 며칠 동안 대내 출판물들을 읽느라고 잠시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어찌나 이악하고 직심스러운지 그 사이 유격대원들을 따라다니며 무기 분해 결합법과 방위 판정법까지 다 배워뒀다고 하였다. 사람이 똑똑하고 대가 바른 데다가 혁명을 하자는 열이 더 높고 정열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접이 또 어찌나 좋은지 며칠 사이에 우리 동무들을 다 친해놓았습니다. 군증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동학의 견해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신흥천 촌장에 대한 정적 평가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리제수는 여자처럼 컵쌀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언제나 새물새물 웃는 것 같은 눈이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요약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강쇠처럼 굳건한 속대와 바위와 같이 드놀지 않는 신념과 냉철한 사고력을 가진 강하고理성적인 인간이었다. 빈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리제수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였다. 가난 때문에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남의 집 밭들을 돌아다니며 삭김을 맺고 10살 적부터는 이웃마을 지주집에 가서 모슴살이를 하였다. 11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주집 모슴방에서 집신을 삼고 있을 때 문득 어머니가 찾아왔다. 몹시 보고 싶었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노전머리에 앉을 때도 눈을 들지 않았다. 너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집신만 삼았다. 가련한 어머니는 아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채 모슴방을 나섰다. 그제야 리제수는 일선을 넣고 뒤쫓아가서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말아요. 어머니가 오면 지주집에서 쑥 봐요. 뭘 얻어가지러 왔나 해서 없인 여긴단 말이에요. 자식의 심정을 빌어서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은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싶어도 내 다시는 지주집에 나타나지 않으마 하고 약속하였다. 리제수는 정규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나 덕학으로 중등 정도의 지식까지 소유한 성실한 노력가였다. 14살까지 모슴을 산 뒤에 몇 해 동안 야학방에 다녔고 형한테서 국문을 배우고 장가를 간 다음에는 옥편을 끼고 다니면서 자습하였다. 학교 물을 먹어보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긴 리제수는 신흥천에 오자 화전민의 자식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정열적인 계몽활동을 시작하였다. 리제수는 고향에 있을 때 소년회와 청년동맹에 망라되어 몇 해 동안 조직생활을 하였다. 형이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부터 일제경찰들은 그에게도 감시를 붙였다.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 속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리제수는 1932년 초에 처가가 있는 갑산 쪽으로 이주하였다. 그 무렵이 바로 박달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이 일대에서 애국개몽운동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였다. 리제수는 그들과 함께 어풍동 일대에서 비밀 독서회를 묻고 새 사조를 연구하는 데 달라붙었다. 비밀 독서회 성원들은 순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었으나 투쟁 방략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기였다. 그들은 올바른 투쟁 진로와 명망 높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에 줄을 놓았다.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농조, 로조 출신의 선각자들과 주의자들을 더러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명백한 투쟁 노선이나 전술이 없었다. 리제순의 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쏠렸다. 1934년경부터는 인민혁명군이 장백지방으로 나온다는 풍문이 국내에까지 전파되었다. 리제순은 훈춘 쪽으로 가려던 본래 계획을 버리고 장백현 20도구 천가독으로 넘어왔다. 훗날 그 천가독을 개척한 이주민들은 자기네 마을에 신흥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었다. 신흥촌에서 보천보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 멀지 않았다. 그 마을에서는 백예봉, 서백산, 곤장덕과 함께 백두산도 볼 수 있었다. 백두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고장에서 산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은 이방의 서름서름한 풍토 앞에서 망향의 슬픔을 금치 못하던 리제순에게 신비스러운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관원들의 압제와 생활권은 그림자처럼 이주민들을 따라다녔다. 소장녀와 부역, 가렴잡새로 불쌍한 화전농들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지주들은 명절 때마다 소장농들에게 뇌물을 강요하였으며 뗄나무도 전적으로 소장농들이 맡아 해오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강 건너 조선 땅에 있는 가림리, 천수리의 경찰놈들까지 장백지방의 조선 이주민들에게 화목을 해내라고 호통질하였다.
순사나부랭이들은 민가를 시찰할 때마다 농민들의 닭동우리에 손을 넣어 달걀을 꺼내 먹곤 하였다. 화전농들의 식탁에는 보리밥이나 강태죽만 올랐다. 60여 호를 헤아리는 신흥촌의 농가들의 소가 있는 집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 농민들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고역을 치루었겠는가. 농민들은 모두가 인력으로 보습을 끌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봄가리를 할 때 있은 일이라고 한다. 그들은 소도 없이 하루 종일 후치질을 하였다. 처음에는 아내가 보탑을 잡고 남편이 소를 대신하여 보습을 끌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보습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보습은 땅에 박힌 채 움쩍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답답한 나머지 그만 고향에서 서로 밭을 갈던 타성대로 이랴 하고 고함을 질렀다. 남편이 자기를 부림서러 여긴다고 생각한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여 밭머리에 엎드려 어여를 터뜨렸다. 그러자 남편은 보탑을 놓고 내가 그만 실언을 했으니 용서하구려 하면서 곁에 주저앉아 이놈의 두더지 같은 농군 신세 언제면 끝장이 날까 하고 한탄하였다. 이러한 생활 처지는 신흥촌 농민들을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쉽게 각성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신흥촌 주민들의 대부분은 함남북 일대에서 이주해온 영세농민들과 농조와 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중단체들에서 반일운동에 관계하다가 새로운 활동 무대를 찾아 리향 출국의 길을 택한 망명가들이었다. 훗날 조국광복회 신흥촌 지회와 그것 당 특별지부에서 사업한 김병철도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망명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 동지들에게 늘 농조조직이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과 혁명군의 지도가 없이는 국내 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물론 그 주장은 많은 동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혁명군의 줄을 어떻게 찾겠는가고 하면서 그 주장을 시답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라도 유격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친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백현 신흥촌으로 단호히 이주하였다. 그는 국내 인사들 가운데서 해외의 무장투쟁과 국내 정치투쟁의 불가분리성과 일원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공리공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군과의 연계를 성사시킨 다음에는 우리의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생명까지 바친 선각자 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리주관 리주익을 비롯한 조선의 애국자들은 1930년대 초에 장백지방에서 제만 한인 적색 농조를 결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대중투쟁을 벌이었다. 미신, 도박, 저혼, 매혼, 타파와 문맹퇴치와 같은 계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농조의 활동은 점차 서작쟁이나 강제부역을 반대하는 경제투쟁의 단계를 거쳐 군용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군사시설 구축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반일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장백당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내오기 전까지 신흥촌과 주변의 대중운동은 그 적색 농조가 주관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리제수는 백지장처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생활 경력도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것은 그가 행세식 운동자들과 파쟁분자들의 그릇된 사고와 투쟁 방법에 오염당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우리는 오히려 그 단순성을 가볍게 여기었다. 다른 때가 끼지 않은 순결한 머리에 이식되는 사상이나 주의 주장은 흐릿터분해지지 않는 법이다. 반일 애국운동을 하는 과정에 리제순이 터득했다고 하는 인생 철학 가운데는 흥미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것은 선구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남이 한 가지를 할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거나 남이 한 걸음을 걸을 때 두 걸음, 세 걸음을 걷는 것이 제일 뻐근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리가 있었다. 그것은 남들의 앞장에서 사회 개조의 어려운 길을 개척해가는 혁명가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는 진리였다. 농사도 짓고 천장 노릇도 하고 혁명도 하느라면 고생이 막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리제스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오히려 저에게는 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월에 혁명을 하는 고생마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군중공작을 제일 큰 재미라고 하였으며 동지를 얻을 때의 기쁨을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였다.
군중을 쟁취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 무엇인가고 하였더니 노인들이라고 대답하였다. 리제소는 큼직한 운동장과 공회당, 회관, 공회당만 있으면 한 동네를 계몽시키는 것쯤은 문제없고 엉건 한 개 면이라도 다 혁명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리제손의 군중관점과 군중공작에 대한 견해에 완전한 공감을 표시하였다. 군중계몽과 관련된 리제손의 경험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가정야학방의 운영이었다. 가정야학방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운영하는 야학을 말한다. 리제손의 집에서도 그런 야학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이 가정이 다 참가하였다.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온 식구가 모여 앉곤 하였는데 리제손이 발을 걷고 나서서 자기 아내와 동생들을 교육하였다. 가정야학방에 더불어 이 집안은 문맹자가 없는 집안으로 되었다. 나는 군중공작과 관련된 리제손의 사업을 여야하다가 문득 그에게 미령의 짐을 지고 온 다른 십가장들의 동향이 어떤가고 물었다. 리제손은 그 사람들의 동향은 다 좋은데 리동학 중대장이 데려온 천지주의 양아들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 양아들이 혁명군을 비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유격대가 자기를 죽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미령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냥 불안해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리제손에게 넌지시 물었다. 리동학 중대장은 경제모연을 하려고 데려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순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지주의 양아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합니까? 리제손은 마치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기의 속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나는 유격대가 그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은 지주의 양아들이지만 실상은 모습이나 다름없는 불쌍한 청년인데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통일전선의 각도에서 문제를 너그럽게 고찰하는 그의 관용과 독특한 사고방식 앞에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천지주의 양아들에 대한 리제손의 관점은 사실 우리의 관점과 일치하였다. 리동학은 그 양아들을 여러 가지로 교양하여 우리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로잡아 주었다. 드디어 그는 자발적으로 입대를 청원하게까지 되었다. 우리는 천지주의 양아들을 본인의 소망대로 혁명군에 받아들였다. 우리가 20도그 전투를 할 때 그 청년은 길잡이를 하였다. 리제손이 큰 믿음을 표시하여준 그는 그만 그 후 전투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어쨌든 리제손은 만 사람이 반할 만한 특색 있는 성격의 사나이였다. 그는 장백을 혁명화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적임자였다. 필요한 지식과 방법만 배워주면 리제손은 장차 훌륭한 지하조직 활동가로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장백지구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자는 참군을 열망하였다. 리제손은 우리가 싸움을 하러 간 사이 참군 준비를 좀 했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입대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성화를 먹였다. 나는 입대 시험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지 덕무가 덕무를 시험 쳐보고 데려왔으니 그것으로 입대 자격증은 이미 받은 셈입니다. 덕무가 정 요구하면 아무 때라도 유격대에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덕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혁명에 더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제손은 얼떨떨해하였다. 다른 일이라니 어떤 일입니까? 일개의 사격선수로 출전하기보다 큼직한 조직을 모아가지고 조선인민 혁명군이 일본군을 이기라고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직을 묻는다는 겁니까?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덕무가 살고 있는 신흥천을 비롯한 압록강 연안의 도처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꾸리는 일입니다. 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민족 통일전선에 묶어 세우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가에 대하여 역점을 찍어 설명해 주었다. 청명한 리제손은 그렇다면 지하조직 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지 자신이 안 간다고 말하였다. 그건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타고난 혁명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혁명할 생각을 가지고 실천투쟁 속에서 하나하나 착실히 배워가며 경험을 쌓으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주겠습니다. 우리는 리제손을 위한 단독 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의 주제는 조선혁명의 로선과 성격, 전략전술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강의는 내가 담당하였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창립선언, 규약에 대한 해설 강의, 국제당사 강의는 리덩백이 해주었다. 단 한 명의 수강생을 위해서 여러 명의 요능한 강사들이 번갈아 출연해가며 그처럼 알심있게 강습을 진행한 신뢰는 항일혁명 투쟁의 전 기간 그때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강습을 마치고 미령을 떠나게 되었을 때 리제소는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저는 쌀 한 말을 찍어왔다가 몇 섬이나 되는 혁명적 양식을 찍어갑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사업 분공을 주십시오. 지역을 하나 떼서 맡겨주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사는 모든 마을마다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내오겠습니다. 우리는 장백현 상강구 지역을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출발에 앞서 리제소는 자기에게 신임장을 한 장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의 도장이 찍힌 신임장만 내대면 군중들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많이 묶어 세울 수 있고 또 일도 상당히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요구대로 신임장을 써주고 나의 이름 밑에 도장까지 찍어주었다. 리제소는 그 자그마한 증명서를 받아들자 반년 안으로 상강구 지역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였다. 그 장담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후에 그의 투쟁 실적이 증명해 주었다. 그날 리제소는 나에게 이런 청을 하였다. 장군님, 제 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미령을 떠나기 전에 유격대 군복을 입어보면 유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청이야 못 들어주겠습니까? 군복을 입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그 청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참군 열의가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청까지 하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리제소는 지하 광복 전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의를 다지면서도 참군 열망만은 그대로 거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타고 앉은 다음 중국 본토와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을 성들이치 삼켜버릴 야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을 때 군복을 입고 항일대전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상 애국주의의 최고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나는 리동학 중대장을 시켜 창고에서 새 군복 한 벌을 가져다가 리제순에게 입히게 하였다. 리제순의 군복 맵시가 참으로 좋았다. 헛수를 어림짐작하고 가져온 군복이었는데 몸에 딱 들어맞았다. 제순덕무는 마치 군복을 입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맵시가 대단합니다. 군복까지 입어보았으니 이왕이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늘부터 덕무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입니다. 제순덕무, 입대를 축하합니다. 나는 리제순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그의 입대를 제일 열광적으로 축하해준 것은 리동학이었다. 리동학은 군복을 입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촌장을 업고 내 둘레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리제수는 미령의 쌀짐을 지고 왔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리제순을 집으로 내려보내면서 그를 위장해주기 위한 소규모의 전투를 조직하였다. 그 임무는 리동학의 소부대가 담당 수행하였다. 적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골탕 먹인 리제순의 귀한 담이 아주 재미있다. 그는 우리가 일러준 대로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자기 집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20도구 경찰분소에 찾아가 다짜고짜로 행악질부터 하였다. 나는 천장질을 더는 못하겠다. 당신들은 천장을 부려먹을 줄이나 알지 보호해줄 줄은 모른다. 내가 붙잡혀간 줄 알았겠는데 당신네들은 아무런 구원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서 다시 조선 땅에 넘어가 살아야 할까 보다. 죽음밖에 차리질 것 없는 당신네 하수인 노릇은 다른 사람들이나 실컷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마구 들이댔다. 그러자 경찰들은 바빠나서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 우리가 당신 걱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당신의 행처를 몰라서 미처 손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좀 진정하고 그동안 어디에 붙잡혀 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놓여 나왔는지 그것이나 어서 알려달라고 하였다. 리제수는 유격대가 내내 자기의 눈을 쌓아맨 채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가 있은 장소는 알 수 없고 새벽에 도망친 장소만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휴식참에 자기를 감시하던 보초병이 깜빡 조는 새에 36개를 놓았다고 그럴듯하게 욕거댔다. 경찰들은 유격대가 몇 명이나 되던가 도망친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따져 묻고 자기들을 그곳까지 안내해달라고 하였다. 이 일은 우리가 사전에 짠 각본대로 되었다.
경찰 터벌대는 리제손이 대준 거란에 들어갔다가 덕안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적들은 리제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리제손은 적들의 신임을 능숙하게 이용해가며 그의 가을 김병철, 리수관, 리삼덕과 함께 저국광복회 신흥천 지회를 조직하였다. 이 지회는 백두산 서남쪽 턱 밑에서 생겨난 최초의 저국광복회 조직이었다. 이때부터 리제손은 전장의 자리를 리삼덕에게 넘겨주고 권영벽과 함께 장백현 상강구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장백현을 표현이상 크게 세 개의 지구, 즉 상강구, 중강구, 하강구로 구분하고 활동하였으며 상강구는 다시 상방면, 중방면, 하방면으로 나누고 활동하였다. 리제손은 신흥촌에서 지회를 내온 데 뒷이어 주경동, 약수동, 대사동, 평강동에도 저국광복회 지회들을 조직하였다. 지회 산하에는 또한 많은 분회들을 두었으며 반일청년동맹과 부녀회, 아동단과 같은 외곽단체들을 꾸려 각계각층을 폭넓게 결속시키었다. 불과 반년도 못 되는 사이에 리제손은 상강구 전 지역을 조밀한 지하조직망으로 뒤덮어 놓았다. 백두산 미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마을들에는 저국광복회 조직들이 그물코처럼 촘촘히 들어배기였다. 저국광복회 조직은 현 내의 선진적인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들, 정교인들 속에도 침투되었으며 지어는 만주국의 관공서들과 경찰기관들, 정안군 부대들에도 뿌리를 내렸다. 저국광복회는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들을 두었다. 저국광복회의 외곽단체들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집결되었다. 저국광복회의 매개 지회는 생산유격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사시 인민혁명군과 합세하여 거사를 치룰 수 있는 강력한 미천으로 되었다. 장백지구에서의 저국광복회 조직들의 확산이 어찌나 빠르게 진척되었던지 우리가 저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를 내오고 리제손에게 총책임을 지우던 1937년 초에 이르러서는 장백현의 전 지역이 완전한 우리 세상으로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마을들은 우리 마을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 장백의 거의 모든 촌락의 구장, 촌장의 직책들도 우리 사람들이 차지하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적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척하였으나 안속으로는 우리 일을 하였다. 면장 리주익도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백두산 진출을 앞두고 장백지방에 선발대를 파견하였을 때 그는 김주현에게 흡수된 저국광복회 특수회원이었다. 리주익은 우럭골에 약방을 차려놓고 의원 일을 하는 한편 면장지를 겸하였는데 그 직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우리 사업을 아주 실속 있게 뒷받침해 주었다. 리 면장이 국내에서 수리조합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감옥에 잡혀가던 그 무렵부터 리제손은 줄곧 그를 주시해 왔다고 하였다. 리주익은 리제손의 지도를 아주 허심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가 하는 지시라든가 부탁을 매우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 당시 정치공작원들이 국내로 나가든가 압록강 연안의 중국적 마을들에 발을 붙이고 안전하게 활동하자면 도강증이나 거민증 같은 증명서들이 필요하였다. 거민증이 없이는 파견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배겨 있을 수가 없었고 도강증이 없으면 세관 경찰들이 버티고 서 있는 압록강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없었다. 거민증과 도강증은 면장의 보증 밑에 경찰기관에서 발급하였다. 그런 증명서들은 경찰서에서 면장이 제시하는 민족부에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내주었다. 리제손과 리주익은 우리 정치공작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두산 쪽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산거리인 24도구에 많은 유령 민족을 만들어낼 꾀를 생각해냈다. 그것 막치기는 멀고 험악하여 경찰들도 가기를 저하는 것이었다. 리주익은 민족부에 장백 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치공작원들을 가명으로 등록한 다음 그 민족부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수선을 떨었다. 산골 가난뱅이들이란 하나같이 무식하다 보니 통세임판을 모르거든. 1년 12달 내내 산골에 들어박혀서 아무데도 나다니지 않으니 도무지 세상 물개도 알지 못하고 거민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니 어찌겠소. 그 곰같이 우둔한 것들한테 이쪽에서 갖다 줘야지 별 수가 있어. 다리가 늘어져도 할 수 없지. 정말 면장질 하기도 헐진 않구만.
경찰서에서도 백성들이 무식해서 야단났다는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면장 촌장들에게 수다한 유령민족에 따르는 거민증을 내주었다. 리제순에게는 리주익이 마련해다 준 예비 거민증이 언제나 푼푼히 장만되어 있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아무 때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타고장에도 수월히 발을 붙일 수 있었고 국경도 쉽게 넘나들 수 있었다. 장백지구에서 저국광복회 조직망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 사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 꾸려진 조직들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혁명운동을 국내 깊이 확대하기 위하여 단꺼번에 30여 명의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한 일이 있었다. 신흥촌에는 첫 여성중대장 박덕금, 박영희, 박덕금과 2명의 소년 공작원이 파견되었다. 리제순에게서 그 3사람의 거주 수석을 일임받은 리주익은 그들을 가명과 변성명으로 민족부에 올리었다. 19도구 지향계에서 구장 노릇을 하던 리훈도 리제순의 영향으로 조국광복회에 가입한 사람이었다. 리제순은 미령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후 인차 리훈을 찾아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소개한 다음 김 장군의 뜻이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청년들에게 영향을 줘 조직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이 과업을 받고 리훈이 리제순에게 소개한 맨 첫사람이 함경남도 영흥, 영흥에서 농조운동에 관계하였다가 19도구 덕삼촌에 와 있던 안덕훈이었다. 1937년 봄에 리제순은 안덕훈을 책임자로 하는 조국광복회 19도구 지회를 조직하였다. 그 관아의 모든 부락들에는 그해 여름까지 분회들이 다 조직되었다. 분회장은 대체로 촌장이 겸하였다. 조직의 활동이 얼마나 드셌던지 이 지방들에서는 소년들이 혁명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르며 돌아다녔다. 나는 백두산에서 활동할 때 리훈을 몇 번 만나보았다. 그때 그는 리제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를 보고서 사람 복이 있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 사람을 면바로 걸으셨습니다. 장백당이 넓다고 하지만 제순이만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원살림의 재미도 다 뒤에 두고 늘 객지에서 혁명운동을 하느라고 바삐 돌아다니는 그를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갑니다. 저도 그 사람 덕으로 장군님 부하가 됐는걸요. 우리 사령부가 장백현 19도구의 지향계 뒷산에 가 있을 때 리훈은 아내와 함께 우리를 잘 도와주었다. 지향계 뒷산은 수림을 거쳐 거미골까지 갈 수 있는 유리한 곳이었다. 그때 리훈의 아내는 장백현 시가지에 내려가 담배 장사나 두부 장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자기 집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곤 하였는데 인민혁명군의 보초소들에서는 그 모닥불을 보고 사령부에 적정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곤 하였다. 리훈은 적들의 대부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특별한 정황이 생기면 직접 우리한테 와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애국적인 면장, 구장, 촌장들은 장백에 도처에 있었다. 장백이 우리 세상으로 되고 장백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로 된 것은 백두산 근거지 창설의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였다. 우리가 백두산을 타고 앉은 때로부터 반년도 되나 마나 한 사이에 장백과 그 주변을 완전히 우리 세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리제순과 같이 충실하고 과감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리제순은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태어난 민중의 참된 아들, 참된 충복이었으며 민중의 해방을 위해 육탄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온 훌륭한 조선의 애국자, 조선 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 리제순은 지하조직 활동가가 지니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충분하게 소유한 원숙하고 세련된 혁명가였다. 오중화와 마찬가지로 리제순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우선 자기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반일 애국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온 동네를 혁명화하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 온 민족을 혁명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고 혁명활동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을 때부터 동생들을 혁명사업에 끌어들였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의 혁명사업을 잘 도와주었다. 리제순은 신흥촌에 온 다음 아내와 장모도 혁명사업에 인입하였다. 남편의 세심한 방조와 사랑 속에서 아내 최채련은 조국광복회 산하 신흥촌 분여회 회장으로 성장하였다. 최채련은 남편의 영향 밑에서 사상적으로 빨리 각성되었다. 그는 정서도 풍만하지만 정치적 감수성이 또한 대단히 예민한 여성이었다.
이런 장점은 그러하여금 혁명하는 방법도 빨리 터득하게 하고 혁명가가 지켜야 할 준칙도 철저히 엄수하게 하였다. 리제소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평소에는 농담도 하고 익살도 부리면서 아내를 몹시 살뜰하게 대해주었지만 일단 지하사업에 들어가면 공과 사의 개선을 명백히 긋고 비밀과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았다. 한 번은 리순사의 처가 최채련에게로 뛰어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야, 채련아, 넌 하루 세끼 익은 밥 먹고 눈이 멀뚱멀뚱해서 뭐라니? 너 우리 마을 주막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최채련은 영문을 몰라 순사의 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하였다. 몰라. 나 같은 게 주막집 일까지 어떻게 다 알겠니? 넌 참 까마밤중이로구나. 네 남편이 거기서 밤마다 남의 여편네들을 끼고 재미를 보는데. 네 순사의 처는 여기까지 말하고 살며시 자취를 감추었다. 최채련은 그날 밤중으로 그 주막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니 리순사의 처가 말하던 대로 주막집에는 정말로 알지 못할 여인들과 남정들이 한방 가득 차 있었다. 그 한복판에 리제순도 앉아있고 리순사도 끼어 있었다. 그런데 리순사의 처가 말하던 그 재미라는 것은 있을상 쉽지 않았다. 최채련은 경찰들의 시선이 덜 미치는 이 너렁청한 주막집에서 남편이 주관하는 어떤 비밀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간파하였다. 그러고 보면 리순사도 지하 조직원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리순사의 처는 새빠지게도 왜 재미를 본다고 말하였을까? 시샘이 지나친 나머지 비밀회합을 재미로 보는 착오가 생긴 모양이었다. 최채련은 안도감에 휩싸여 주막집 문을 황황히 닫아버리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예리한 눈길을 모면할 수 없었다. 리제수는 온밤 아내를 무섭게 다불렸다. 최채련은 빗발처럼 쏟아져 내리는 욕을 고스란히 들으면서 자기가 남의 꼬드김에 들어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는 것과 무근관 불신이나 시샘은 가정의 화목을 깨며 나아가서는 가정 자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부부관계의 공고화를 담보하는 첫째가는 기초는 믿음이라는 데 대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리제수는 그날 밤 아내에게 온갖 강권 행사를 다하면서도 청백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네가 주막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처럼 비밀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혁명가 일반, 특히는 지하공작원들, 지하조직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행동규범들을 법적으로 성문화한 것은 없었지만 리제순에게는 자기 자신이 제정하고 준수하는 마음속의 법이 따로 있었다. 나는 장백지방에서 활동할 때 신흥천에 있는 리제순의 집을 2번인가 방문하였다. 어느 때인가는 그 집에서 언 감자국수도 먹고 자기도 하였다. 내가 갈 때마다 리제순은 정직관과 방 사이에 문발을 치고 최채련이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최채련은 끼니 때마다 내 앞에 밥상을 가져다 놓으면서도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훗날 박노금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은 말끝마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한테는 정식 그분이 김일성 장군이라는 것을 안 대주었지요. 세상에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어요? 여보, 그 비밀만은 누구에게도 대줄 수 없었어. 다 그분의 신변을 위한 것이었으니 당신이 섭섭한 대로 너그럽게 리해해야겠어. 이것이 바로 리제순식의 법이었다. 그가 보여준 강인한 성품과 숨이 일관한 원칙성은 최채련의 성격 발전과 세계관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리제순은 백두산 밀영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간 다음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 같소. 그러니 감자랑 간분이랑 보리쌀이랑 된장이랑 뗄나무랑 많이 장만해 두어야겠어. 당신이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소. 최채련은 그 후 유격대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의 시중을 두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는 날마다 방아를 찧었다. 어찌나 많은 쌀을 찧어냈는지 리제순이 선수 만들어준 방아화에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리제순은 가정을 혁명화한 다음 마을도 혁명화하였다. 그는 권영벽과 함께 신흥촌에 당 특별지부도 조직하였다. 그 지부가 조직된 후 장백지방에서는 수많은 조국광복 회원들이 당 대열에 들어섰다.
사람들을 조직에 결석시키고 유격대를 원호하는 데서 신흥천은 단연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부락이었다. 신흥천 사람들은 유격대가 마을에 온다는 말만 들으면 기름을 짤 들깨부터 닦았다. 그들은 유격대에 보낼 원어미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량 절약을 약하게 하였다. 그 마을의 주산물인 감자는 운반에도 불리하고 리용 가치도 적었다. 그래서 넉마로 가공하여 유격대 미령으로 보냈다. 신흥천의 부녀자들은 장도 센 것으로 그저 보내지 않고 가공하여 보내주었다. 장에다 밀가루를 넣고 떡처럼 빚은 다음 불에 구워서 보냈는데 보관과 리용에 아주 편리하였다. 신흥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낸 각종 원어 물자들은 수만 점에 달하였다. 그 많은 물자들을 그들은 등짐으로 져서 미령이나 유격대 수경지까지 날라다 주었다. 신흥천 인민들이 지도자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다. 리제손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다가 권영벽, 박록금, 황금옥이 그를 잘 도와주었다. 나는 보천보 전투 전에 신흥천에 가보고 이 마을 인민들의 혁명군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단결된 모습 앞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국수분틀 4개를 가져다 놓고 수백 명분의 국수를 잠깐 사이에 다 눌렀다. 정말 벼락 같은 일솜씨였다. 그때 우리 동무들은 신흥천을 가리켜 욕심나는 마을이라고 하였다. 정말 신흥천 주민들은 하나같이 욕심나는 사람들이었다. 후에 알게 된 데 의하면 리제수는 우리가 갈 때마다 사전에 비상회의를 열고 환영 대책을 도의하였다고 한다. 리제순이 높은 조직적 수완과 임기응변의 묘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937년 봄에 조국광복회 장백현 위원회는 신흥천에서 5.1절 시위를 조직하였다. 대낮에 그것도 만인의 주시 속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벌이자면 적들이 투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럴듯한 계책이 필요하였다. 리제서는 여우잡이를 구실로 각 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제정된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시위대열은 붉은 길을 들고 한 줄로 늘어서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압록강이 굽어 보이는 산능선을 따라 20도군 남석부라까지 행진해 갔다. 시위군중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두간두간 다른 구호들도 불렀다. 그날 압록강 좌우 양안의 인민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희한한 시위를 통쾌한 심정으로 구경하였다. 강 건너 가림천 주재소와 국경수비대의 군경들은 혁명군이 내습한 줄로 알고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소요의 진상이 무엇인지 감히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적들은 시위가 끝나고 그 시위의 주인공들이 사민들이라는 것이 판명된 다음에야 장백당에 건너와서 무슨 일로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와 밀려다니는가고 물었다. 시위군중들은 여우잡이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우잡이를 하는데 붉은 기는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경찰들이 물었다. 여우는 붉은색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붉은 기를 들었습지요. 시위자들은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경찰들을 속여 넘겼다. 사실 붉은 기는 여우잡이에도 필요했고 시위에도 필요하였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치달아 오르던 1937년 당시 수백 명의 집단이 백주의 붉은 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반일 반만 시위라는 것을 일만 군경들이 다 같이 감축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이것은 뛰어난 지략과 대담성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안해낼 수 없는 큰 모험이었다. 우리가 보천보를 친 후 리제소는 신흥천 부녀회성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전투 결과를 알아내고 인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었다. 우리는 리제손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창발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포치한 사업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리제손이 혁명에 대한 자기식의 방법론을 가진 재능 있는 일꾼이며 열정적인 사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혁명과 자기의 어깨에 지워진 시대적 사명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많이 쓰긴 사람이었다. 그런 진통 과정이 부단히 되풀이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짧은 기간에 그처럼 철저하게 장백당을 우리의 세상으로 만드는 기적을 창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색이 없는 인간들한테 창발성이 있을 수 없고 창발성이 없는 것에 창조와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인간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는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 것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색의 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는 사색과 사색의 누적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자기 자신을 개조해왔고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군림하였다. 우리 당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해 정열적인 사색가가 되라고 호소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데서 사색이 노는 역할을 절대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이다. 리제소는 사색과 실천을 원만하게 결합한 창조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법정과 옥중에서도 사색을 중단하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그의 사색은 공산주의자로서 일생을 어떻게 마치겠는가 하는 데 집중되었다. 법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 자신이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라도 동지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해산경찰서 구류장에 있을 때 내린 결심이었다. 실제로 리제소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였다. 면장 리주익이 체포되었을 때도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김 장군과 나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장군은 산에 있고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만 버티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리주익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며칠만 고생을 하고 풀려나왔다. 리제손이 모든 죄상을 자기 한 몸에 뒤집어 쓰고 나선 덕으로 신웅천 당조직 책임자였던 김병철과 리주관도 극형을 면할 수가 있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킨 거기에 공산주의자로서의 리제손의 숭고한 미덕이 있었다. 권영벽을 통하여 감옥에서 장승열이 변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제손은 그의 변절로 해서 견실한 동지들이 더 많이 희생될 것 같아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가 적의 개로 되었다는 사실을 동지들에게 한시바삐 알려줘야 하겠는데 그에게는 꽁다리 연필 하나 없었다. 그는 생각도 못해 이빨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가락 끝에 한 방울 한 방울 묻혀가며 전 조박에 장승열 변절이라는 글을 써서 고문실로 나갈 때 다른 감방에 넣어주었다. 그래서 많은 동무들이 그자의 정체를 알고 억중투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리제순이 7년 동안 감옥에서 쌓은 감동적인 일화들을 이 글에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최채련이 면회를 갔을 때 본 리제순의 얼굴은 이전날 조국광복회 조직을 꾸리느라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 늘 보곤하던 그 곱사하고 탄력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억중의 남편은 본래 모습이라고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철창 밖에 아내와 면회를 하면서도 리제순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셈평 좋게도 사식이 아니라 세계 지도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유다른 주문 앞에서 최채련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리제순이 옥중에서 세계 지도를 요구한 것은 2차 대전 후에 새로운 세계 구조, 대전의 결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 해방조국의 모습을 지도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려보고 싶었던 욕망의 표시가 아니었겠는가고 생각된다. 이것은 그가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절망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자국의 찬란한 미래, 세계의 광명한 미래를 끝없이 그려보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미래에 산 사람이었고 죽음 앞에서도 해방된 조국 땅에 백화로 만발할 행복한 새 삶을 그려본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전향을 권고하는 법관 앞에서 공산주의는 영원한 청춘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1945년 초에 최채련은 막내딸과 함께 서울 서대문 형무소 면회실에 나타났다. 출생 후 2달도 못 되어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갇혀 젖고생에 시달려오던 막내딸은 어느덧 8살잡이 꽃망울 소녀가 되었다. 그 애는 절창 저쪽에 나타난 수염이 검숭검숭한 사나이를 이상야릇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희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다. 최채련은 그 사나이를 손짓해 보이었다. 아버지와 딸은 절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건만 딸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8살이 다 되도록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온 딸의 입에서 어떻게 아버지라는 부름소리가 쉽사리 터져나올 수 있겠는가.
딸은 이웃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을 애무해주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별난 아버지였다. 딸이 왔는데도 안아주지 않고 철창 너머에서 웃고만 있었다. 절그럭거리는 쇠고랑서리와 함께 수갑을 찬 아버지의 손이 자기의 머리를 살뜰히 쓰다듬어 줄 때에야 딸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부름소리가 비로소 흘러나왔다. 리제수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아버지는 인차 집으로 간다는 실현될래야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딸과 하였다. 생후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딸에게 그런 허망한 약속밖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리제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물론 그는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1945년 3월 10일 적들은 신문장에 리제슨을 불러내다가 설복하였다. 오늘은 우리 일본 황군의 육군절이다. 당신이 이제라도 전향을 하면 사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리제수는 그 어떤 회유와 악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장백의 이름 없는 산촌에서 야학선생과 촌장으로 있던 리제수는 항일혁명에 꽃다운 한생을 바친 열렬한 애국자, 견렬한 혁명투사였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혁명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생활과 투쟁 속에서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사상이 견실하고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불타는 사람은 옳은 지도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혁명가로 된다는 것은 혁명의 진리이며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사상혁명을 선차시한다. 그것은 이 사상혁명이야말로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강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열함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이어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리제손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우리 미령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국광복회 조직을 위해 바친 그의 로고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두 손을 내흔들며 난색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건 저의 수완이나 수고덕이 아닙니다. 그 신임장이 리주익 면장 같은 사람도 대번에 광복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리 면장은 그 신임장을 보더니 김 장군이 회장이라면 자기도 그 회원이 되게 해달라질 않겠습니까? 장백 사람들이 또한 애국 열도가 높은 사람들이지요.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리제수는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도 대성산 혁명 열사능에서 자그마한 반신상의 겸허한 모습으로 후대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권영벽, 리동걸, 지태환도 나란히 서 있다.